자, 오늘 뭘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했는 거 한번 생각 좀 해볼까요? 수요 공급을 했죠. 수요 공급에서 일단 수요 공급이라는 이 나무를 그린다면 그게 이제 가지가 있죠. 그 가지의 수요 공급 개념에서 유량 재량 개념의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앞으로 이 가지를 이제 잎사귀를 그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 차이점을 아셔야 되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요량 변화는 무엇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죠. 수요 변화는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할 때 변하는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수요 변화는 선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제가 수요량 변화입니다 하면은 머릿속에 수요 곡선에서 점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그는 가격이 변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높이가 변하는 거,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 변화입니다 하면은 가격 이 외의 요인이 변하면서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잎사귀를 그리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여기까지 판단이 돼야 돼요. 그거는 나중에 잎사귀를 그릴 때 하는 거고요. 일단 가지는 그런 가지가 있어요. 유량 재량 개념의 가지, 그리고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 개념의 가지가 있어요.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을 때죠. 이게 다르면은 불균형이라 하고요. 그 다른 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수요, 초과 수요, 하나는 초과 공급.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되고요.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이 내려가서 균형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균형이 결정되는 과정이고요. 결정된 균형이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 것은 균형 거래량이 바뀌거나 균형 가격이 바뀌게 돼요. 아까는 어떤 예를 들었어요? 균형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균형 가격이 올라가는 예를 들었죠. 대기업이 그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서 거래량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균형의 이동이고요. 마지막으로 탄력성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뭐의 크기 변하는 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 숫자의 배수만큼 변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3이다 그러면 수량이 3배 변한다는 얘기고요. 탄력성이 0.5다 그러면 수량이 0.5배만큼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격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무슨 탄력성 나머지 하나? 교차 탄력성이든 어떤 탄력성이든 그 숫자가 나오면은 그 숫자 배수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거기에다가 오늘 금상첨화라는 게 뭐예요? 뭐까지 알면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름까지 알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그게 지금 오늘 지금까지 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경기 변동하고요. 그 시장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경기 변동은 지금은 4페이지에 걸쳐 우리 교재에 있죠.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요거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올해는 2문제가 출제됐어요. 올해는 좀 예외적인 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올해는 계산 문제가 아주 어려운 계산 문제가 여기 경기 변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원래 출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출제가 됐어요. 굉장히 제 체면이 많이 구겨진 그런 단원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동형 모의고사 9월달 동형 모의고사 하고요. 마지막에 100선 그리고 마무리 특강 60개 주제 이것만 사실 제대로 들어도요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 동력 모의고사하고 백선 시험 치기 직전에 거기서 많이 나와서 그래도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게 점수가 나와서 올해는 제가 농사를 잘 지은 해가 됐습니다. 내년에도 좀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나왔어요. 거미지 모형의 경기 변동에서. 근데 그것도 너무 어렵게 출제가 돼서 설령 그 부분을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다 틀리는 거예요. 80점, 90점 받는 사람들도 그 문제는 못 풀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껴야 돼. 할 수 없어요. 자, 어쨌든 경기 변동의 중요도는 그 정도입니다. 한 문제 정도고요. 경기 변동. 한 문제 정도. 자, 이번 제 11월, 12월 달 수업에서는 경기 변동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그 개념 정도를 아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아시기는 아실 거예요.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변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변하는 게 바로 경기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대요. 경기가 예전에 좋았던 적이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가 좋았던 것 같아요? 70년대 후반. 아, 그때 돈 많이 버셨나 보네요. 부동산 70년대 후반이요? 네. 70년대 후반이면은 박정희 정권 말기. 80년부터 전두환 정권이었죠. 그때 좋았습니까? 그때 돈 많이 버셨나 봅니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돈 벌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세요, 나쁘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기 좋다라고 대답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경기가 좋아요, 나빠요 했을 때 경기가 좋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로 경기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상황을 저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경기가 좋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그냥 밥만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해요. 이 밥만 먹고 살아요 이게 괜찮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살만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경기가 보통 일단 좀 요즘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이에요. 정말 안 좋으면 축해서 좀 어디 좀 일자리 좀 알아 좀 봐달라. 앓는 소리 해야 이게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거지. 지금까지 경험상 그래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내가 지금 외식 한 번 할 거 두 번 하느냐 따져봐야 돼요. 작년에 내가 티코 탔는데 올해는 아반떼를 타거나 작년에 여행을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올해는 여행을 두 번 가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고 또 더 많이 여행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게 더 많아져야 돼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그게 나만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그래야 돼요. 모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모두가 그러기도 쉽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작년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작년보다 더 많이 이런 활동을 하면은 그런 경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려면 보세요.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을 먹고 더 많이 여행 가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이러려면은 작년보다 더 많이 생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소비하는 양이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돼야 되죠. 공급돼서 생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좋다라는 말을 하려면요, 생산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더 많은 양이 생산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경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생산은 됐는데 창고에 재고로 쌓이면은 소비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경기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경기도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게 더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을 짓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분양이 돼야죠. 미분양으로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봐야 부동산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는 경기가 지금 좋구나 나쁘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 지금 현재 상태를 알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앞으로 경기가 어떠할까 요거 예측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뭘 보고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경기 측정 지표라 그래요. 경기 측정 지표. 경기 측정, 경기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뭘 보고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경기가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바로바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안 좋은 건데 사실상 그 객관적인 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참 똑똑해요. 아주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 경기에서. 일반 경기에서 지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뭘 보고 판단하는지 아세요? 참 사람들이 지혜로워요. 여러분들 그 산업용 전기, 가정용 전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산업용 전기가 다 이 사용하는 그 전력량이 다 집계되는 거 아시나요? 다 집계가 돼가지고 예비 전력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은 왜 경고 보내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왜 블랙아웃 해가지고 막 정전되고 이동네였잖아요. 이 동네에 정전돼가지고 막 수천 가구 여름인가 겨울인가 그때 엘리베이터 중단, 난방기 중단, 뭐 겨울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블랙아웃 되고 공장 서버리면요 손실액 엄청나거든요. 그거를 전력 거래소에 집계가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이 얼마라는 게. 근데요, 그 집계하는 그 산업용 전기 그 전력 거래소에서 지금 오늘 전력 사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대요. 만약에 그렇다면 산업용 전력 사용량이 오늘자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공장을 가동을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엄청 공장이 돌아갔다는 얘기요. 그거 보고 아는 거예요. 그거 보고. 똑똑하죠 사람들이. 공장 돌아가니까 지금 전기 쓰는 거 아니에요. 기업체에서 이게 다 산업용 전기 아니죠. 지금 업체에서 쓰는 거는. 이런 전기를 많이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했다는 얘기. 지금 이 강의 서비스도 생산활동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 거 보고 판단해요. 일반 경기에서. 지금 좋은지 나쁜지를. 근데 앞으로 어떤지를 이것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또 판단하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뭐 굳이 우리는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다만 부동산 쪽에서는 뭘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은 우리 건축을 하려면은 건축 허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를 보는 거예요. 허가해 주세요 신청한 거잖아요. 허가해 주세요 신청. 이거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면은 그럼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앞으로 경기가 괜찮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그런 것들을 경기 측정 지표라고 그래요. 근데 조금 전에 지금 짓고 있는 걸 본다 그랬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걸 보는 거는 동행 지표라 그래요.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거. 근데 건축 허가 신청 건수 이거는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할 건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선행 지표라 그래요. 먼저 선자. 선행 지표를 보면은 앞으로 어떠할지를 알게 해주는 거고요. 동행 지표를 보면은 지금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 후행 지표도 있어요. 완공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택의 경우는 건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뭐 단독주택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아파트 단지 같은 건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막 2, 3년 걸리거든요. 자,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가 완공된 게 최근에 엄청 많아요. 최근에 완공된 게 많다는 얘기는 지난 2, 3년 동안 건축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완공량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경기 상황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42쪽에 그 경기 변동의 국면이라고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거 있죠. 그 용어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경기를 얘기할 때 그 호황 올라가죠, 호황. 그 다음에 정점은 꼭대기라 그래요, 꼭대기, 정점. 그 다음에 후퇴가 나타나죠. 정점을 찍고 후퇴합니다. 그러다가 바닥으로 내려가죠.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걸 후퇴 다음을 불황이라 그래요. 후퇴 다음. 그러니까 호황이 1번이라면 후퇴는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황은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1, 2, 3, 4 이렇게. 근데 이제 호황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1번이지, 만약에 후퇴가 제일 먼저 나오면은요, 후퇴, 불황, 회복, 호황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 나오든지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어떤 녀석이 먼저 나오면은 그 순서대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고요. 꼭대기를 뭐라고 하고요? 정점, 바닥을 뭐라 그래요? 저점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정점과 저점의 그 높이 차이를 뭐라 그래요? 정점과 저점의 높이를 진폭이라 그래요. 진폭. 정점과 저점의 그 높이를 진폭. 됐나요? 자, 그리고 정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후퇴, 불황, 저점 찍고 회복, 호황, 다음에 또 정점 나타나겠죠. 그 하나의 정점과 다시 다른 하나의 정점 사이, 그 이웃한 정점 사이를 주기라 그래요. 주기. 거기 지금 주기가 안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은 여기 정점하고 여기 정점하고 이 간격을 뭐라고 한다고 이걸 주기라고 한다. 주기. 이 정점과 저점 차이를 진폭. 그래서 주기, 진폭. 그 다음에 후퇴, 불황, 회복, 호황. 이렇게 되셨죠? 자, 그 용어 정도는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 해서 부동산 경기의 의 하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건축 경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토지 경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부동산 하면 뭐 토지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부동산 경기를 하면은 무슨 경기를 얘기한다? 건축 경기를 얘기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협의의 부동산 경기라고 하고요. 자, 근데 그 측정 지표가 있죠. 경기 측정 지표. 그 반가로 1번의 거래량도 봐야 되고요. 택지 분양 실적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격 변동도 보고요. 밑에 건축량도 보죠. 자, 맨 밑에 반가로 4번에 건축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반가로 4번에 건축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공급지표라 그래요. 공급지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산, 유통, 소비. 생산과 소비가 활발해야 돼요. 생산도 작년보다 많이 되면서 소비도 많이 돼야 이게 경기가 좋은 거거든요. 생산은 됐는데 소비가 안 되면 이거는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축량은 공급지표라 하고요. 그 위에 거래량 또는 분양실적. 이런 거는 특히 이제 거래량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요지표라 그래요. 특히 거래량을 수요지표라 하고요. 다음에 반가로 3번을 보조지표라 그래요. 가격변동. 보조지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괄호 4번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이 있죠. 자, 거기에서 좀 전에 나왔던 그 모양 있죠. 자, 거기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호황 자리에 상향을 처음에 써놓고 있죠. 그러니까 호황이라고 해도 되고 상향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불황 자리에 하향을 집어넣고 있어요. 불황 자리에 하향을 써놓고 있죠. 그거를 그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호황 자리에
상향을 집어넣어도 되고요. 불황 자리에 하향을 집어넣어도 돼요. 하향시장 이렇게. 그건 틀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 내용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만 봐주시는 정도로 하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괄호 4번, 괄호 5번 모두 중요한데요. 그 괄호 5번이 조금은 더 중요합니다. 괄호 5번이 그 부동산 경기 변동과 일반 경기에 비교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 요건데요. 그 반가로 1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 경기 주기는 일반 경기 주기보다 길며 하고 있죠. 이게요, 보통 그 일반 경기는요, 이게 한 10년 정도라면, 10년 정도라면, 부동산 경기는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한 일반 경기의 약 2배 정도, 2배 정도는 더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부동산은 생산하고, 생산된 게 소모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일반 재화보다. 그만큼은 더 길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 좀 체크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거미집 이론도요. 이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원래 여기 계산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은 넘어가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거미집 이론 지금 넘어가시고요. 부동산 시장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론이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를 보통 포함시키는가 하면은 54쪽까지만 포함시킵니다. 55쪽은 이제 보통은 이제 달리 얘기를 하거든요. 55쪽부터는. 그래서 시장 개념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부터 수요 공급 말씀을 드리면서부터 계속 시장 얘기했죠. 시장이라는 무대 얘기했잖아요. 여기 누가 등장해요? 시장이라는 무대에? 사람이 등장하죠. 수요자와 공급자요. 앞으로 수요 공급 얘기가 나오면은 시장을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요 공급을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와 공급자 두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하면은 이 사람들이 만나는 무대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그러면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것을, 자, 이 시장. 자, 이 시장에는 여러분들 가락동 농산물 시장 들어보셨죠? 노량진 수산시장. 자, 그런 시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제가 아까부터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가 등장하고 공급자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렇게 말할 때 그 시장하고요.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노량진 수산시장,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렇게 말하는 그 시장은 구체적인 시장을 말해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장소라는 의미로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도 들어보시죠. 파출부 시장 규모가 연간 5천억이 넘었답니다. 파출부 시장. 이게 뭔 뜻일까요? 파출부 사고 파는 장소가 있나요? 있어요. 어디 가면은 파출부 있어요? 아니거든요. 인력시장이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우리가 보험시장이란 말도 하고요. 외환시장이란 말도 하고요. 홍삼시장 규모가 1조 원이 넘은 지가 오래됐어요. 홍삼시장이라 그래요. 홍삼 사고 파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있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걸까요? 프로야구 선수들 이적 시장이 어떻다 이러잖아요. 프로축구 선수들 이적 시장이 어떻다. 다 시장이란 말 쓰죠. 그럴 때 말하는 그 시장은 그런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런 의미 시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시장이라는 표현을 쓸 때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런 의미의 시장으로 쓸까요? 아니면은 이적 시장 이런 의미로 쓸까요? 뒤의 의미예요. 뒤의 의미. 그러니까 추상적 시장의 개념의 시장을 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의 개념하고요. 추상적 시장 개념하고요.
제가 얘기할 때마다 시장이라는 무대에 할 때 그 시장은 다 뭐예요? 추상적 시장이에요. 예,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 시장은 의미 없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가락동 농산물 시장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거는 분석 안 합니다. 우리는 이거 추상적 의미 시장이에요. 보험 시장. 보험 시장. 또는 경비 용역 시장. 캡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뭐 이런 거 사고 파는 장소가 있나요? 이런 건 다 추상적 의미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추상적 의미 시장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만 이 부동산은 이게 특성이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강남 3구 부동산 시장 동향 이렇게 하죠. 강남 3구 딱 특정 지역을 꼽잖아요. 이렇게 특정 지역을 꼽을 때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구체적 시장과 이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은 달라요. 단지 지리적인 범위로 한정했다는 의미로 구체적 시장이에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구체적 시장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북 부동산 시장, 수도권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말할 때 지역별로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지역별로. 지역별로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좀 얘기는 하기는 한다. 그렇지만 가락동 농산물 시장 이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무슨 시장 한다? 원칙적으로 추상적 시장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 정도로 일단 받으시고요. 근데 그 시장의 구분에서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은 이건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고요.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필요는 해요. 뒤에 다른 부분 때문에 필요는 한데 지금 당장은 요거를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자, 오른쪽에 부동산 시장 보십시오. 자, 부동산 시장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란 매수 매도자에 의한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의도된 상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유사한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을 의미한다. 자, 여기 지리적 구역 나왔죠? 지리적 구역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보고 있다고요? 구체적 시장의 의미를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요, 그 지금 첫 번째 줄에 매수 매도자에 의한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매매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 시장. 시장이 매매 시장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아니 그 매매에는 지금 매수와 매도가 다 포함되어 걸 줄여서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매매라는 게 삶의 팔매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지금 매매. 예. 이게 매매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교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임대차 시장도 있잖아요. 전월세 시장도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매매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자, 매수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매매 시장만 얘기하는 거고 무슨 시장도 있다고요? 임대 시장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임대 시장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참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시장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교환 기능이에요. 괄호 3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뭐하고 뭐가 교환이 돼요? 돈하고 부동산하고 교환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하고 부동산이 교환되고요. 경우에 따라는 부동산과 부동산이 교환이 돼요. 근데 중요하기는요. 괄호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밑에 들어가시죠. 지금. 자원 배분 기능인데요. 이거 참 요거를 말씀드리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중요합니다. 근데 요걸 한 번은 이해를 해둬야 돼요. 그거를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는 있는데 오늘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거 하면은 이제 거의 시간이 끝날 것 같네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라는 데가 있죠. 사회주의 사회라는 데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뭐 이렇게 이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거의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데가 북한이잖아요.
이 북한 같은 나라는 그 사회의 자원이라는 거, 그 자원이라고 할 때는요, 물적, 인적 자원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적 자원 하면 뭐 석유, 석탄, 뭐 각종 원자재, 철강 이런 원자재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자원이에요. 뭐 또 농산물 같은 경우 곡물 자원, 이건 다 자원이거든요. 자, 이런 자원을 누가 배분하겠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해요. 국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여러분들 혹시 화면 보면은 왜 그 막 목표 달성 100% 막 이렇게 해서 뻘건 글씨로 써가지고 막 걔네들은 지상 목표가 100% 달성, 초과 목표 달성이 목표예요, 걔네들은. 왜냐하면은 목표된 만큼을 생산을 해야 그 생산된 것 중에 얼마는 어디로 보내고 얼마는 어디로 보내고 이게 계획대로 따라가거든요. 계획대로 굴러가거든요. 걔네들은 계획 경제잖아요. 예를 들어 철광석 광산에서 생산을 하면은 어느 제철소로 얼마 보내고 어느 제철소로 얼마 보내고 이게 딱 할당량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제철소에서는 그걸 받으면은 그래서 철강을 얼만큼 생산해서 어느 조선소로 얼마나 보내고 어느 자동차 회사로 얼마나 보내고 이게 걔네들은 다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원 배분이라고 그래요. 자원 배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고요? 국가가 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할까요? 그 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시장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시장이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배분할까요? 시장에는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수요 공급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수요 공급자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시장이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지가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에서 뭐가 형성이 돼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그 가격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회주의 국가에서 밀이라는 자원이 있어요. 밀. 이거 아주 밀가루 만들어요, 밀가루. 자, 사회주의 국가에서 밀가루를 어떤 공장에서 생산해요. 이제 협동농장이지.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밀을 가지고 와서 밀가루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슨 빵 공장으로 얼마만큼 보내. 무슨 국수 공장으로 얼마만큼 보내.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근데 대체로 계획하는 쪽에서는 사람이 인구가 머릿수가 대가리수가 얼마니까 빵 몇 개 만들고 국수 얼마 만들고 대체로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작년에 국수가 좀 남았으니까 올해는 빵을 좀 더 만들어라.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자, 자본주의 사회 볼까요? 밀가루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작년에 밀가루를 얼마만큼 생산했는데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이 판매량을 살펴보면은 몇 % 정도가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1년간 예산을 짜는 거죠. 생산량.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계산을, 예측을 잘못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자 보겠죠. 그런 회사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런 회사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고 하는 기업이 아니면은 다 도태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만약에 어떤 효율적인 예산을 잡았다면은 이 회사가 밀가루를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수 만드는 집에도 판매를 할 거고 빵 만드는 집에도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호가 서구화가 되면서 국수는 별로 안 먹으면서 빵을 많이 먹게 돼요. 그럼 빵을 많이 먹게 되면 빵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빵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빵 가격이 올라가겠죠. 빵 만드는 사람 돈 되겠죠. 자, 근데 밀가루 파는 집에 가서 국수 만드는 사람도 밀가루 달라 그러고 빵 만드는 사람도 밀가루 달라 그러는데 근데 빵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더 급해. 빨리 가서 만들어서 비싼 가격 좀 팔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더 주고 사는 거죠.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빵 만드는 대로 밀가루가 자연스럽게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 더 주니까. 국수는 잘 안 팔리니까 돈 더 주고 못 삽니다. 계속 외상대금 밀리고 막 이래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빵 만드는 쪽으로 팔아야지. 이거요, 정부가 안 시킵니다. 정부가 안 시켜도 자연스럽게 뭐로 나타나요? 가격으로 나타나요, 가격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 맡겨놔도요, 각각의 상품의 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분돼요? 제 값을 쳐주는 쪽으로 먼저 가는 겁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대가리 수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더 상품을 만들어야 이게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더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가격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목재라는 자원도 그래요. 목재를 가구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건축 자재로도 쓸 수도 있고 하는데, 가구 만드는 쪽에 이게 사람들이 더 선호를 하게 되면 그쪽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되면 목재가 당연히 어디로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가구 만드는 쪽으로 더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가격이 더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취직하면 어느 쪽이 먼저 취직합니까? 돈 많이 주는 데 가는 거죠. 그럼 돈 많이 주는, 왜 돈 많이 주는데요? 장사가 잘 되니까, 거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더 우수한 인적 자원. 더 질 좋은 우수한 인적 자원. 그게 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성이 엄청 뛰어난 거예요. 그렇게 시장에 내버려 놔도 시장에서는 알아서 자원이 배분되게 돼 있다고요. 그것도 그냥 배분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이런 기능을 자원 배분 기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장은 손도 없고 발도 없지만 배분하잖아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가격 보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격을 보이지 않는 선이라고 해서 그 보이지 않는 선인 가격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부동산학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은 중요해요, 부동산학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자, 우리 여기 지금 학원이 많아요. 학원이. 지금 이 공간도 자원이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거예요. 이 공간을 학원으로 쓸 거냐, 아니면 일반 사무실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쓸 거냐가 이제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이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높게 지불하고도 있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임대료를 높게 지불하고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원, 이런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업체에 먼저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 자원을, 이 공간이라는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할당되는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 건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도 다 어디에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원 배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에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다들? 가격, 수익, 그런 거 보고.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괄호 1번에 정보 제공 기능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요, 바로 가격 정보예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슨 정보? 가격 정보예요. 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데가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그리고 아까 가장 간단한 게 교환 기능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자원 배분 기능이었죠. 근데 괄호 2번의 가격 창조 기능은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 뭐는 기억해 두시고요. 자원 배분 기능입니다. 아셨죠? 됐나요? 약간 시간이 지금 부족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중요는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거는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 주제거든요. 시장론은. 근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요, 상당히 많이 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했는 것의 중요한 것은 수요 공급이에요. 아시겠죠? 수요 공급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지문도 수요 공급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